보시죠. 녹화한 거 있긴 한데. 예.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 판정할 때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시가를 뭐로 보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당연히 제3자와의 거래가 시가죠. 맞죠? 그게 당연히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니까 우리가 그래서 3자와의 거래 또 공정가액이래. 공정한 거래가액.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상장 주식이 있죠. 상장 주식. 우리가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거래소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시장에서요. 그럼 언제냐면 요거예요. 여기. 예, 거래일의 종가입니다. 종가. 이게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종가가 아니라 우리가 평균 가격이었거든요. 평균 가격. 근데 요게 뭐냐면 평균 가격이란다. 예전에는 거래일의 종가였어요. 마지막 그 딱 정해진 거. 맞죠? 옛날에는. 지금은 해당 그 거래한 금액으로 바뀌었어요. 맞죠? 여기 있죠? 여기요. 장내 거래 시 해당 가격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거래한 금액 얘기하는 거고, 뭐 장외 거래라는 거 여러분 장외 거래도 있거든요. 주식시장 외에서 거래. 알죠? 그거는 우리가 거래일의 종가다라고 돼 있어요. 장외 거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그 시가를 일반적으로 정해주는 사람은 감정평가업자예요. 감정평가업자. 그래서 두 번째 순위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입니다. 근데 감정가액이 두 가지 이상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평균을 냅니다, 평균. 알죠? 평균을 내고요. 근데 주식은 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식을 감정하는 그런 멋있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을 보니까 되게 나무가 재질이 좋구만 해가지고 이거는 시가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감정을 못해요. 문제가 되는 애가 비상장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상장 주식은 여기에 결정되어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일단 안 되죠, 여기. 근데 감정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예외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우리가 상증세라고 하거든요. 부의 무상이전이니까. 그 상증세에 따라서 비상장 주식은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별도로. 이게 3순위예요. 그래서 1순위는 제3자, 2순위는 감정가, 3순위는 상증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벤치 주식은 감정이 안 된다. 이 정도.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무시하셔도 돼요. 자, 여기는 대비하세요. 그거. 금전대차 거래 시가 이거 실기. 알죠?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우리가 금전 대차 거래는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리는 거 얘기합니다. 알죠?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볼게요. 들어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예를 들어서 한 10억 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특수관계자고요. 아시죠? 그러면 10억을 빌려드리면 몇 %로 받아야 시세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10억을 빌려드릴 때 제가 은행에서 돈 빌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A 거래은행에서는 10% 이자율로 빌리고 B 거래은행에서는 6%의 이자율로 빌렸대요. 그럼 평균 이자율은 8%죠? 그럼 평균 이자율 8%대로 여러분들한테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네가 차입하는 이자대로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원칙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예외는 우리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다 특수관계자와 한테 차입금만 있을 경우 이런 거. 그렇죠? 그럴 때는 당좌대출 이자율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국세청장이 정하는 여러분들 이자율이 있어요. 우리가 정기예금 이자율은 은행에서 여러분들 저금할 때 이자율인 거고요. 당좌대출 이자는 반대예요.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고시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당좌대출 이자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은 당좌대출 이자율로 안 줘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 당좌대출 이자율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알죠?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볼게요. 인정이자 여기가 이제 실기입니다. 실기.
자, 일단 우리가 가지급금은 이미 했었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 그죠? 그리고 인정이자는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줬을 때 받아야 될 시가 이자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아셨죠? 요 인정이자 구하는 구조 좀. 자, 보시면 일단 가지급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억 빌려드렸대요. 그럼 10억에다가 여기에다가 인정이자율, 요 인정이자율이 시가이자율. 아시죠? 이건 아까 방금 했었죠? 방금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원칙, 예외는 방금 당좌대출이자율. 아시죠? 자, 여기에다가요 적수를 고려해야 돼요. 우리 그 적수가 뭐였냐면 기간을 고려할 때 우리 적수라는 개념 쓴다라고 했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억을 빌려드린 게 올해 12월 1일이래요. 그럼 그 이자는 한 달치만 계산해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빌려드린 게 작년도래요. 그럼 올해는 365일 내내 있었으니까 그때는 1년치 이자 다 계산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간을 고려해야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적수를 사용을 해요. 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적수 자체는 세법상 금액을 구하기 위한 요소에 불과하니까 얘 자체를 생호정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자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손해본 것만 제재한다라고 했죠. 손해본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조심하실 게 뭐냐면 가지급금을 제재하는 동네가 업무무관 자산 쪽 지급이자도 있었잖아요. 거기는 업무무관 자산 자체를 꼴보기 싫으니까 가지급금 자체가 있으면 다 제재했죠.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것 자체를 제재하는 동네였었잖아요. 거기는 적정이자를 받건 이자를 더 받건 다 제재했었죠. 근데 여기는 부당행위 계산 12장이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걸 제재하는 거예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이자 받는 건 제재하지 않아요. 알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인정이자는 세법상 받아야 특수관계자한테 받아야 될 이자에다가 발생주의에 따른 약정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을 시가이자는 500만 원인데 300만 원 받았대요. 그럼 200만 원만 손해봤죠, 여러분들.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제재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600만 원 받았대요. 그럼 제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뭘 입력해야 되는지 보실게요. 자, 가지급금은 여기 지급이자 송금물산입하고 동일하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지급금을 우리 보지 않는 예외 있었잖아요. 있었죠, 여러분들. 뭐 있었어요? 우리가 뭐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가지급금 안 보는 거 예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급금으로 안 보는 거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적정이자를 수령하는 거 방금 제외라고 했죠. 여긴 손해보는 거 문제 삼는 동네니까. 그 다음에 인정이자율은 이미 했던 거.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만큼 받아야 된다. 됐죠? 예외는 당좌대출이자율. 우리 시험에는 가중평균이에요, 거의.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 가지급금으로 제외하는 거 다시 띄웠어요, 여기. 기억나시죠? 요거 사용인에 대한 뭐 경조사비, 월정액, 급여내, 가불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저 모태솔로 해가지고. 기억나세요? 저 모태솔로 해가지고 막 그 결혼식장 대여하는 돈 없어가지고 빌리고. 그죠? 꼭 외워주세요, 이거. 워낙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시험에 분명히. 그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구할 때 제외되는 차입금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죠? 저기.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랑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는 제외입니다.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가 가중평균 차입이 내가 돈을 빌린 것만큼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줘라 그거였었잖아요. 됐죠? 그럼 빌린 거 다 들어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내가 그 사채, 리드코프 같은데, 걔한테 돈을 빌렸는데 걔한테 이자를 주는지 안 밝히는 거였죠. 맞죠? 그래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자체를 부인해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나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 자체도 부인하니까 차입금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빌린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 아셨죠?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요게 나오면 얘는 여러분들이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구하실 때 삭제하시거나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또는 다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래요. 우리가 시가라는 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시가라고 안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뭐 특수관계자 A한테 빌렸다라고 하면 그건 삭제하시거나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암기. 이건 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당좌대출 이자율. 요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 불가할 때 쓰는 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 우리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요.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린 게 7년 전이 7년 전. 너무 오래전에 빌렸죠. 그럼 시가 이자율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5년이 초과했대요. 그럼 기간이 너무 오래됐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그때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쓸 수가 없어요. 최신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당좌대출 이자율, 요게 이제 항상 최근의 물가를 반영해서 고시하거든요. 국세청장이. 되실까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당좌대출 이자율 선택 가능해요. 이건 좀 중요하겠죠. 왜냐? 우리가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업무를 하시면 요 인정이자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저기요, 여러분들, 요 인정이자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요 인정이자가 세법상 받아야 될 이자잖아요. 그게 작아야 좋지. 이해되죠? 맞아. 세법상 받아야 될 이자가 1억이야. 나는 지금 2천만 원 받고 있어. 그럼 8천만 원의 제재를 맞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인정이자가 3천만 원인데 내가 받는 이자는 2천만 원, 1천만 원만 제재가 되는 거니까. 인정이자가 낮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좀 이따가 입력할 때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컴퓨터가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좌대출 이자율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는 4.6%였는데 최근 막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 들어가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작은 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중평균 구해보고 당좌대출해서 실제 업무하실 때 당좌대출 이자율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당좌대출 이자율이 작다면. 맞죠? 그런 거 여러분 사장님한테 알려줘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이런 거 어떻게 배웠냐고. 마스터하고 회계학원에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돼요. 맞죠? 저 선생님이 알려줬다고. 농담. 농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지급금 동네는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든 세금 줄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바로 실기할게요. 진짜 여기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충당금 워낙 이론을 한 거의 하루 잡아먹었죠. 근데 여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여기가 끝이에요. 자, 보시면 자, 갑법인이 대표이사한테 1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업무와 무관하게. 알죠? 자, 근데 인정이자율은 20%래요. 계산해 봤더니. 그럼 갑법인은 대표이사한테 얼마의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2만 원의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시험에는 두 가지 사례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대표이사한테 받기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대요. 얼마 받기로. 아시죠? 그리고 여기 장부의 미수이자 X라는 건 미수수익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쓰잖아요, 여러분들.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이런 거 쓰죠, 여러분들. 내가 2만 원 받기로 했어. 그럼 차변에 미수수익 2만 원.
그렇죠. 대변에 이자 수익 2만 원 이렇게 줬잖아요. 이자 수익 2만 원은 발생했지만 아직 예. 이자 수익 2만 원은 발생했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계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 받아야 될 이자는 2만 원인데 받기로 한 금액이 0이죠. 맞죠? 그러면 예, 2만 원만큼 손해봤죠. 부당하게 이익을 준 거잖아요. 대표이사한테. 그럼 이때는 예, 입금 상입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세법상 받아야 될 이자는 2만 원인데 회사는 기록을 0으로 했으니까. 되시겠죠? 요거는 쉽죠? 근데 시험에 이걸 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자, 대표이사한테 이자를 받기로 약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수 수익을 계상을 한 거예요. 웃긴 놈이죠. 웃기셔야 돼. 뭐가 웃기셔야 되냐면 자, 대표이사한테 받기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대변에 이자 수익 이거 장부에서 적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장부에서 이자 수익 2만 원, 미수 수익 2만 원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2번 사례. 자, 여기 세법. 아이고. 좀 웃기죠, 여러분. 이게 웃기셔야 돼요. 왜냐면 받기로 약정을 안 했어요. 근데 대변에 이자 수익 2만 원 적었고 이자 수익 2만 원 발생했어요 적었고 차변에 미수 수익을 적었다라는 건 전 아직 못 받은 이자가 있어요라고 한 거니까 받기로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자 수익을 적은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뭐냐면 요 회사의 경리과 직원이 세법을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인정이자하고 발생주의, 약정에 따른 차이를 했어요. 발생주의. 여기 발생주의. 실제로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며요. 발생주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경리과 직원이 배운 거예요. 좀 세법을 배워가지고 인정이자는 지금 2만 원이죠, 여러분들. 2만 원인데 대표이사한테 받기로 한 적은 없지만 발생주의에 따른 이자 수령액하고 비교한다면서요.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 차변에 미수 수익 적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적었죠. 적었으면 차액이 0이니까 가지급금으로 우리가 송금으로 부인될 금액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꼬신 거죠. 대표이사한테 제가 세법을 배웠는데 우리가 인정이자하고 발생주의에 따른 이자 수령액하고 비교하니까 장부에 이자 수익하고 미수 수익은 적으면 차액이 0이니까 우리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또라이가 뭐예요? 약정을 안 했어요. 그럼 세법이 바보는 아니죠. 얘가 세법을 어설프게 배워서 발생주의에 따라서 기록만 했거나 약정은 안 했고 그러니까 가공의 미수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가공의 자산으로 미수 수익 자산이니까 알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취소시켜버려요. 얘를 취소시켜버려요. 그럼 취소시킨다라는 건 분계로 따지면 차변의 이자 수익 2만 원, 대변의 미수 수익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딱 한 번 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취소인 거잖아요. 그럼 요게 입금 불산입이죠. 맞죠? 입금 불산입 그리고 대변에 자산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일단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해요. 이 세무 조정을 하면 회사가 이자 수익을 안 잡은 것처럼 돌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세법상 받아야 될 이자는 2만 원인데 요 세무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회사가 이자 수익 계산 안 한 걸 바꿔버린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세법상 받아야 될 인정이자는 2만 원인데 이 세무조정을 통해서 장부는 이자 수익 계산 안 한 거니까 그럼 요거만큼 입금, 산입, 상여 때려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보시면 아니 선생님 이거 여기는 입금 불산입이고 하나는 입금 산입이니까 단기에 뭐 세금을 늘리는 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죠? 일단 단기에는 우리가 세금을 법인은 뭐 내는 효과는 없죠. 하지만 누군 내요? 상여니까 대표이사는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근로소득세를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요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있죠. 우리가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항상 언젠가는 뭐가 돼요? 그죠? 추인되죠. 언젠가는 우리가 특히 나중에 이자를 받아내면 그때는 입금, 산입, 유보로 추인될 거야 언젠가는요. 이해되세요? 그럼 나중에는 우리가 법인세도 더 내게 돼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듣고 버리셔도 돼요. 우리가 이 가지급금은요.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주고 1년 내에 회수하지 않잖아요. 그럼 회수하지 않으면 제재 때려버려요. 1년 내에 안 받아내면. 무시하시고. 이해되시겠어요? 이 분계? 한번 냈던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분계를 하시는 위에 있는 분계 그리고 이제 회사에 약정액은 0으로 넣으셔야 되지 2만 원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약정은 안 했는데 2만 원 받기로 했다라고 기록했다라고 하면 0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하는 방법